저기요. 간병인이면 간병인답게 눈치 좀 챙기세요.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요? 우리 아버지 팔에 멍든 거 안 보여요? 그건 어제 욕창 방지 자세를 바꾸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몸을 비트셔서. 변명하지 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다 똑같아. 돈 받으면 사람 몸을 물건처럼 다룬다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 적 없습니다. 확인하시려면 CCTV도. 아, 말대꾸까지 하네? 당장 원장 불러요. 오늘부로 당신 해고야. 보호자님, 지금 저를 해고하시면 오늘 야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가요. 지금 당장. 그럼 아버님은 누가? 누가긴 누가야.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야. 또 오겠지?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올해 42,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6해째였고 제 손으로 떠나보낸 어르신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 당장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일. 그게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간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이 있는 집 보호자들은 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맡겨놓고도 죄다 우리를 의심부터 했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같이 근무하던 선배 간병인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도 저는 야간 근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보호자에게 쫓겨나듯 내려왔습니다. 사물함 안에 있던 제 가방을 꺼낼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 숙여야 한다는 사실. 그게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뒤집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1층 출입구 앞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좌 잔액은 바닥이었고 대출 이자는 내일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윤서진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목소리. 딱 그 한 문장으로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병원 행정실입니다. 지금 7층 VIP 병동으로 올라와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해고건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요청입니다. 지금요? 지금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경찰이라도 부르려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섭지만 지금은 뭔가라도 붙잡아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7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는 희미했고 대신 호텔 로비 같은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간호사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서진 씨 이쪽입니다. 행정실 직원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 보기 힘든 깔끔한 수트. 저는 본능적으로 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허름한 패딩, 젖은 운동화, 손목에 걸린 싸구려 가방.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도윤. TV 뉴스에서 몇 번 본 이름. 몇 달 전 대형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재단 이사장.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끝났다. 인생이 망가졌다. 이제 가족들이 싸울 거다. 남자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도 최소였고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잘생겼습니다. 눈빛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비어 보였습니다. 마치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요. 윤서진 씨. 그 남자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얼굴을 처음 보는 게 분명한데 제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저 맞는데요. 앉으세요. 저는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굳는 느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제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왜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신 결혼할 생각 있습니까? 네. 형식적인 결혼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조건이 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제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드라마 오디션장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하필 저죠? 그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떠날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자를 믿지 못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흘릴 뻔했습니다. 아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 속을 너무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뭐죠?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느렸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월 500만 원. 거처 제공. 당신의 현재 빚은 내가 정리합니다. 단 한 가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역할은 서류로만. 신체 접촉은 금지. 침실은 따로. 그리고 절대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쌍하게 보지 말라. 전신마비인데도 불쌍하게 보지 말라니.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단순한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월 500만 원. 거처 제공. 빚 정리. 그리고 동시에 제 몸 어딘가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때릴 수 없다. 나를 강제로 덮칠 수도 없다. 나를 소리로 짓밟을 힘도 없다. 안전하다.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삼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결혼이 필요하죠?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로부터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이상하게 제 숨을 잡아당겼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 나를 욕심내지 않는 사람. 병실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대출 회사였습니다. 내일이면 연체 처리된다는 메시지. 저는 눈을 감았다 뜨고 남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서 이상하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저도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저는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휘둘리기 싫어요. 그리고 저는 목이 메는 걸 억지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다시는 고개 숙이기 싫어요.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위험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신마비라던 그 남자가 언젠가 제 허리를 붙잡고 제 눈앞에서 일어나 설 날이 올 줄은. 그리고 그날 제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이 그를 안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라는 것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쓰는 제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제가 더 낯설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강도윤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으시죠? 네. 가방 하나면 돼요. 그 말에 그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놀람도 아닌 계산하듯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직원 차량을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 아니라 집이라 불리기엔 너무 큰 공간이었습니다. 도심 외곽 언덕 위 담장이 끝없이 이어진 저택. 차가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발소리가 울릴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비워둔 전시장 같았습니다. 서진 씨 방은 저쪽입니다. 도윤의 비서라는 남자가 제 짐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회장님 방과는 반대편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한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큰 창이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숨을 쉬게 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자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고, 계약 결혼, 그리고 이 낯선 집.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안도가 먼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술에 취해 방문을 두드릴 일도 없고 새벽에 고함을 지르며 화풀이할 사람도 없고 내 몸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윤서진. 여긴 안전해.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완벽한 숙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이 집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택 지하.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공간. 문이 닫히자 낮은 기계음과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강도윤은 혼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벽 쪽에 밀어두고 그는 침착하게 안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마에 힘줄이 서고 턱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후, 짧은 숨을 내쉰 뒤 그는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떨림이 왔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엉덩이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았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은 오늘 무리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천천히 휠체어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벽 한쪽에는 재활 기록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움직임 각도, 통증 정도. 의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록들 사이에서 오늘 날짜 옆에 조용히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성공. 비록 몇 초였지만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 이 집에는 이제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그 여자는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돈에만 눈이 멀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를 믿지 않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시각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깨끗한 침대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집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남자와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품은 채로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아무도 모르게 첫날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밤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저는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순간 잠깐 여기가 어디인지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리고 이상할 만큼 편안한 몸. 이혼 후로는 늘 새벽에 한두 번씩 깨곤 했습니다. 문 잠갔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을 움켜쥔 채 다시 잠들던 날들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밤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다크서클도 옅고 눈빛도 덜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해둔 따뜻한 국과 밥, 반찬들. 그 앞에 앉아 있으려니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아내. 하지만 진짜 아내는 아니고 간병인. 하지만 돈을 받는 직원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선 넘을 일도 없고 기대할 일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창백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오랜만에요. 그 말이 조금 민망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았지만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말고 물만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이 거슬렸습니다. 안 드세요? 제가 무심코 묻자 그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좀 드셔야죠. 말하고 나서야 제가 선을 넘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습관입니까? 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람 굶는 꼴을 못 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국을 한 숟갈 뜨는 신용을 했습니다. 억지로 삼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 병실에서 보던 사람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그는 비서에게 시선을 줬습니다. 오늘 일정은 취소하십시오. 네, 회장님.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 아직도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실이 오늘부터 생활 패턴을 맞출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불편한 건 바로 말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에서는 나를 환자 취급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를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름으로. 강도윤 씨요? 네. 그날 오전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는 이상한 규칙이 많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 잠긴 문, 출입 금지 구역, 그리고 유난히 넓은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저긴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비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개인 공간입니다. 괜히 더 궁금해졌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점심 무렵 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는 더 말라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뒤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휠체어가 걸릴까봐.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가 휠체어 앞바퀴에 걸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가가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 손에 힘줄이 선명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등이 어제 제가 병실에서 봤던 손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착각했다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세탁실에서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셔츠 소매 안쪽 지워지지 않은 미세한 멍 자국. 주사 자국과는 달랐습니다. 운동하다 생긴 멍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아니야. 괜한 생각이야. 저는 그 옷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믿자. 의심하지 말자.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했습니다. 윤서진 씨는 왜 간병인이 됐습니까? 돈 때문이요. 제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손등 위로 솟던 힘줄이 떠올랐습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주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다가도 금방 깨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그의 손등이 떠올랐고 그 손등 위로 솟아오르던 힘줄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괜한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병원 기록도 받고 의사 말도 들었습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저는 처음으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 사실이 스스로에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처럼 느껴져서 잠시 침대에 앉아 멍하니 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문을 잠갔을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비서도 보이지 않았고 가정부들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이 없습니까?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저도 쉬는 날이에요. 좋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시선을 돌렸고 제가 다가가면 휠체어를 조금 뒤로 물렸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 무렵 저는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이불 한쪽이 미끄러졌고 저는 무심코 발끝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휠체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 씨.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휠체어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바퀴 하나가 돌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왜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다치시면 괜찮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휠체어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휠체어가 돌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제가 상상하던 전신마비 환자의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진.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했어? 살아있긴 하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웃기지 마. 내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잣집 들어갔다며. 간병인 하다 말고 이번엔 사모님이야? 너 참 출세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얼굴 좀 보자. 안 나가. 나오게 될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긴 내 집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현재는 균열을 내고 있었으며, 미래는 점점 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남자가 아니라 제가 아직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안의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11시를 조금 넘겼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로 숨이 막혔습니다. 문득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굳힌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쿵.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집에는 저와 강도윤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지하 쪽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보지 말자. 모른 척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발은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버튼 위에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기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병원과도 체육관과도 다른 공기였습니다. 불이 켜진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 섰습니다. 강도윤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한쪽 벽에 밀려 있었고 그는 손잡이를 붙잡은 채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와 목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팔과 허벅지의 근육이 전신마비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감정만이 밀려왔습니다. 공포.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방문을 걷어차던 밤, 소파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눈빛, 힘으로 모든 걸 결정하던 그 순간들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강도윤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안 돼. 제가 무의식적으로 외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큰 소리가 지하를 울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저를 보았습니다. 놀란 눈빛, 그리고 곧바로 깨달음. 그는 급히 힘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약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도 회사도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도 이용한 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날 보고 두려워할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계약을 선택했는지,
제가 어떤 남자를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더 철저히 숨겼던 겁니다. 나한테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이 없는 남자만이 안전한 남자였어요. 그 말에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나가실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붙잡는 순간 제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일어설 수 있는 남자. 그 두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쉬어졌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도윤 이사장 재활 성공 가능성 공개. 그 기사를 보며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와 다시 만날지, 다시는 보지 않을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힘에 기대서 안전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맞이하길 바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작별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간병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버리고 나왔느냐고, 왜 다시 혼자가 되느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힘이 없는 남자만이 안전한 게 아니라 힘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강도윤이라는 남자는 저를 때리지 않았고 저를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힘을 숨기면서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공포는 그의 진심보다 빨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해서 끝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약해 보이기 위해 싸웠고 저는 강해 보이기 위해 도망쳤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조금만 덜 무서웠다면, 그의 손을 밀쳐내지 않았다면 결말은 달라졌을까 하고요. 하지만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선택을 조금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도망쳤던 저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곁에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윤서진의 이야기였습니다.